그래서 원서 도서관이라던가 뭐 다양한 읽기 프로그램이 확충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유도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영어를 많이 읽게 할 건가. 재밌는 포인트 하나 들면 속독하는 거, 타임 제거하는 것도 아이들이 많이 읽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보통 아이 무브먼트 연습시킨다고 하는데 원어민 애들은 한 번에 우리가 글을 이렇게 딱 보면 한 번에 한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번에 3단어에서 4단어 정도가 같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은 원 바이 원 단어가 하나씩만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져요. 근데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면 이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무브먼트라는 건 눈깔을 돌리는 거죠. 사실은요. 영어 따라가면서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그걸 소리내서 애들을 읽기 한번 시켜보세요. 읽기책. 알파 같은 경우는 섹션 지나갈 때마다 스토리북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북으로 그거를 해요. 그러면 스토리북 시작! 그럼 애들 따라라라라 막 읽어.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초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의 벽의 차트에는 오늘의 기록지가 있어요. 1분 52초. 누구는 1분 50초. 그럼 애들이 개거품 몰고 해요. 집에서 연습 엄청 막 해갖고 아싸! 막 기록 세운다고. 그럼 애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속독 훈련하는데 엄청나요. 왜냐면 눈으로는 영어를 읽어가면서 빨리 움직여야 되고 말로 내가 내뱉어야 되잖아요. 이게 빨라지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말하지 않고 눈으로만 움직인다? 엄청 빠르게 속독이 돼요. 아마 고등부를 가르치시는 많은 원장님들 중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시간 안에 안 들어와서 작문은 애들이 안 풀어요. 그리고 꼭 집에 와서 풀어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받은 점수에서 10점을 올려요. 내 실력은 사실은 이거라고. 왜냐면 작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천천히 풀면 다 맞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은 주어진 속도 안에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속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시험은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에 관련된 건 속도와 정확성이 같이 가야 돼요. 시험이라는 포인트는. 그래서 아이들이 패스트 리딩을 훈련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분당 어느 정도 아이들이 그럼 나중에는 이제 막 읽게 되면 뭐도 해보냐면 1분 끊고 아이들이 1분 안에 어느 정도까지 읽어가는지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분당 독해력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스스로 나는 1분에 어느 정도를 내가 읽을 수 있는 아이인지를 알아요. 그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줄여가는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초등부 같은 경우 약간의 기프트. 우리는 선생님들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벽에다가 애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붙여놓고 꽉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뜯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1번부터 100번이고 따가면 딱 하나씩 뜯는 그 재미에 기록이 단축될 때마다 딱 들고 가서 자부심 있게 하나씩 뜯어요. 주로 꽝이 나와요. 그러면 더 좋아요. 애들이 왜 누구 남 잘 되는 꼴 못 보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하나 큰 거 나오면 애들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속독을 잴 때는 스토리북 전체를 가지고 읽는 속독을 재보시기도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면 분당 독해력. 그게 뭐냐면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수영을 엄청 미치도록 하는데 오늘도 새벽에 1시간 수영하고 왔는데 내가 만약에 50m 풀을 간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팔을 몇 번 저어서 50m가 갈 수 있을까? 그걸 피치라고 하는데 나는 몇 피치 만에 가느냐? 그걸 알고 그 피치를 뭐 하려고 해요? 줄이려는 연습을 해요. 평영으로 간다 그럼 내가 이 팔을 50m 가는데 제가 한 35번 정도 돌리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줄이려고 하는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분당 독해력이면 너는 분당 독해력이 125단어야. 그럼 이걸 얼마나 줄이려고 노력하는지. 그래서 스토리북 가지고 요거 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경쟁도 되고. 그래서 이해. 그래서 원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를 같이 가셔야 돼요. 프로그램에 원서 리딩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글 자체를 읽는 능력 그리고 시험 영어로 토막토막 단락 독해에 대한 이해 능력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어렸을 때는 원서 베이스로 가시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능력도 함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단락 독해에서 지스트 찾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한 단락 안에서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뭔지 지스트 찾는 능력 이게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표현으로 개편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싸그리 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그거를 내가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어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스피킹 그리고 라이팅이에요. 근데 왜 스피킹이 이제는 대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시험 영어 안에서는 스피킹은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해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학교 영어에서는 스피킹이 대세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객관적인 평가가 안 돼요. 그리고 발음에 대한 환상이 이미 깨진 지 오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다 미국 사람처럼 발음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20년 전에는. 그래서 거기에만 포커스를 팍 맞췄는데 실제 미국을 가보니까 그렇게 발음해주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 가보니까 빠리꿀라리 막 이런 애들만 있어요. particularly. 아랍 애들은 그렇게 발음해요. I have something. 뭘 아부하겠다는 거야, 이 새끼는. 이탈리아 애들은 H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지금은 이제 어느 스페시픽한 어느 한 나라의 언어로 영어를 보지 않아요. 영어는 글로벌 랭귀지가 됐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필리핀에서 온 애가 영어의 핑글리시, 그걸 우리가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콩글리시 알아들어야 되죠. 일본 애들이 하는 쟁글리시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일본하고 가장 큰 적이지만 다 외국 나가보시면 아시죠? 제일 친한 애는 다 누구예요? 일본 애들이잖아요. 어학연수도 가서 애들 기간에 있으면 한국 애들하고 일본 애들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맨날 붙어 다녀요.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 하는 영어를 서로 잘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매그노 나르도가 우리는 잘 들리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온 애들은 매그노 나르도면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걸 못 알아듣지? 우린 그냥 한국어처럼 들리는데? 이래서 일본 애들이랑 그렇게 친한 거예요. 뭐 먹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으면 일본 애들도 한국 엄청 싫어하거든요. 서로 싫어하는데 외국만 나가면 제일 편한데야. 왜냐면 이렇게 뭐 까탈스럽잖아. 서로 먹고 싶은 거 감자탕 오케이 그럼 둘 다 좋아하고. 뭐 서로 먹어. 스시 좋아해 그럼 같이 다. 뭐 입맛도 맞고 일단은 의사소통이 되니까 서로 편안하게. 그러니까 기초반부터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토막 영어에도 둘이 알아들어. 이제 고급반 돼서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되면 이제 유럽 애들이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가 대세가 됐냐면, 이제 물론 커리큘럼 안에 이제 발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니즈 있으니까 이런 거는 특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하나씩 집어넣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학교 시험이라는 특징에서 보면 이 표현에서는 이제는 스피킹이 아니라 라이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라이팅은 뭐가 가능하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라이팅에 대한 준비가 영어 쪽에서는 되어 있지 않으시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이 삶과 연계된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고취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평가 요소는 아니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는 큰 포메이션은 있기 때문에 스피킹은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대세가 라이팅으로 글을 쓴 거를 이미 수행평가로 다 지금 이미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지난 주말에 아니면 요번 여름 휴가 때 했던 느낌을 갖다 쓰세요. 총 18문장으로 쓰세요. 한 문장당 15단어 내외로 쓰세요. 그리고 어법 포인트 주죠. 이때 꾸문 사용할 것, 수동태 사용할 것, 가정법 사용할 것. 선생에 따라 달라요. 어떤 데는 한 5개쯤 준 다음에 3가지만 포함시킬 것. 아니면 의무적으로 3가지를 꼭 해라고 하던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글을 써서 선생님한테 갖다 제출하게 하고 아이들 앞에서 얘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추억을 뭐 해주면 돼요? 이야기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 스피킹이 필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청이 중요하다는 건 잘 듣고 관찰형 평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 중에서 뭐 하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애들은 일반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꼭 질문하는 애들이 한 반에 한 명씩 생긴다니까요. 그놈이 대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우리 원아이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가 돼주는 거예요? 스피커가 돼주는 거예요. 우리 원을 소문시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면 딱 물어보면 나중에 우리가 얘는 또 어디 영어학원이네? 밤마다 들어가면 시부렁거리는 애는 다 거기 영어학원이야. 그럼 금방 끝난 거죠. 저희도 타겟 학교를 딱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성장시키게 된 게 지금 저희는 염광고하고 월계고라는 2개의 고등학교를 타겟으로 하는데 그 고등학교를 25%가 다녀요. 그러니까 반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4분의 1이 다 우리 그냥 학원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 타겟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선생님이 지나가다 애들 시험 대비 보통 일주일 전에는 자습 주잖아요.
지나가다 책 있는 거를 딱 보고, 어이씨, 선생님도 지나가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면, 야, 여기 어느 학원이냐? 끝난 거예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학원이 그냥 확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학원이. 나중에 뭐 자세히 조금 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질문하는 아이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영어 쪽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러나는 과목이 있죠. 기술과 과정이라는 과목이 시간이 86시간, 2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가 그냥 개 무시하는 과목이지, 기가. 그쵸? 기술과 과정, 뭐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중학교까지. 근데 수업 시수가 2배로 늘어나요.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거기에 대한 걸 발받침해서 그러면 수업 시수가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과목이 고교 학점제가 된 이후에는 무슨 과목으로 부상하는 거예요? 주요 과목이 되는 거예요. 네, 주요 과목이.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느낌을 이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디지털 AI 교육 환경을 고려한 교수 학습 평가 방법 제시라고 하면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 같은 거 할 때 컨텐츠가 지금은 다 AI로 지금 채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 이거 다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수능에서 이제 서술형 평가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서술형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AI의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교육부에서 AI로 서술형 평가 이거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만 애들이 체크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AI 발달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능에서 이제 서술형 평가 도입은 뭐 지금 이미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뭐 지인들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뭐 서술형 평가에 대한 건 꼭 수능이 아니어도 지금 당장이어도 고등학교 애들 다 시험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원장님 왜? 저 객관식은 다 맞았는데요. 서술형에서 망했어요. 이거 제일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객관식은 꼭 다 맞았대. 그래서 이거 막 기대하면서 그래 몇 점인데? 68점. 아니 객관식 다 맞는데 어떻게 68점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서술형을 못 쓰니까 애들이. 라이팅이 전혀 안 돼. 그래서 이 글쓰기에 대한 건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유의미한 등급대를 맞추려면 라이팅에 대한 준비가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예전과 다른 게 예전엔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이 나온다라는 게 거의 단답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한 두세 단어, 수거 하나 집어넣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통형작이에요. 그것도 그냥 주어, 동사, 목적인 구문이 아니라 꼭 복문 형태의 통형작. 그러니까 문법 요소 하나 들어가고 그 안에 문법 요소 들어가고 복문 형태의 통형작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중학교 때 미리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준비가 돼야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때 1등급 받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1등급이 그렇게 없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50%의 아이들에게 잘한다고 성적표에 적어주세요. 뭐 영어는 초등부 뭐 별 의미는 없으니까 수학 기준으로 얘기하면 50% 아이에게 수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50%는 몇 등급이죠? 요즘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국민 평균 등급이잖아요. 5등급. 근데 어느 누구도 5등급을 많이 배출한 원이 성장하는 원을 보지 못했어요. 국민 평균 등급인데 보통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5등급 받아오면 화를 내세요. 평균인데 사실은. 평균인데 화를 낼 일은 아닌데 사실은. 딱 평균이잖아요. 평균. 스탠드하게. 그럼 저도 궁금해 물어봐. 그럼 저쪽 집은 집 사는 거 내가 봤을 땐 평균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상위 몇 %나 살라나? 다 평균을 살면서 아이들이 평균을 받아오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50%. 그러다 중학교 올라가면 성취도 A 주면 어느 정도냐면 보통 문교부에서는 30%라고 권고안을 내는데 이게 뭐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벌어지는 게 빡센 학교가 28%, 좀 쉬운 학교 32% 내외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32%면 이것도 굳이 등급으로 바꾸면 4등급이.
그러면 중학교 때 국영수, 성취도 A 싹 받으면 애들은 벌써 어깨는 연고되잖아요. 올A. 어제도 어떤 애 와가지고 성적표를 딱 들이밀면서 저 올해인데 게시 안 해주세요? 올해인 애들이 다예요. 그냥 한방 클레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런 어깨뽕인 애들이 고등학교 첫 시험을 딱 보면 62점.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여전히 95점을 맞고 1등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고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려워져요. 당연히 어렵죠. 고등학교니까 심하니까. 근데 얘만 어려워요? 누군가는 1등급 받는 애가 있잖아요. 전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1등급은 거의 없어서 그냥 이 학원에 없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 1등급 미어 터져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 1등급은 없고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성취도 A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1등급이 없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서술형 주관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취도 A를 받는 정도의 애가 공부를 고등학교에서 하면 객관식은 다 맞아요, 아이들이. 근데 어디서 다 털리는 거냐면 서술형 주관식에서 털려요. 애들이 단답형 정도만 되지. 그리고 왜 더 그러냐면 찐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지금은 고등학교가 뭐예요? 중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교과서 다 암기 시켰잖아요. 그리고 2과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지도 않고 애들이 다 외워요, 또 솔직히. 그리고 학교 시험이 똑같이 나와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뭐냐면 그대로 외워진 게 아니라 그거를 변형을 해요, 또. 예를 들면 여기에는 더띵댓 이것을 외웠는데 이걸 싹 줄여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와수로 바꿔놓는 거야. 그럼 더띵댓에다 와대다 밑줄, 어이씨, 난 대수로 외웠는데 땡, 그러고 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암기빨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32%니까 4등급 받는 게 정상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원장님들 면피책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우리 원회가 32%짜리여야 되고 4등급 받냐 이거예요. 우리 원회가 1%짜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터지면 원은 그냥 성승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중학교 때 올A라고 해서 다 A예요?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A예요. 벌써 광고 카피라이팅이 딱 나잖아요. 중학교 올A. 그리고 막 던지는 거 주변에. 과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퀘스천 마크. 확인하라고 하고. 우리 원에서는 여전히 1등급. 요거 나오면 그냥 끄는 거 같지. 근데 부모님 맨날 얘기하는 게 어머니 너무 충격받으실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그래요. 다 4등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건 면피책이지. 그럼 그 면피책을 안으려면 중학교 때 쉬울 때 뭐 시키는 거예요? 영어는 심화가 딴 게 심화가 아니에요. 라이팅이 심화되면 고등학교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3년 내내 무슨 소리 듣냐면 요번에 객관식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근데 62점. 요번에 객관식 다 맞았어요. 근데 72점. 서술형에서 다 나타나. 그러니까 서술형은 한 번에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라이팅 실력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운동도 날마다 꾸준히 해야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딱 균형 잡힌 몸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8시간 몸만 상해요. 그래서 코어 근육에 대한 개념, 그러면 글쓰기는 당연히 날마다 조금씩 써야죠, 그냥. 그러면 고등학교 올 때 애들이 글쓰기 두려워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진로 적성을 고려한 개별 성장 맞춤형 영어 교육. 요게 뭐냐? 요건 이제 아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뭐가 다 끝난다고 그랬죠? 내신은 끝나요. 우리가 9등급제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으시면 이거는 뭐 영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뭐만 어디까지밖에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하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편제는 어떻게 하냐면 수1이라고 하고 수2라고 해요. 그게 지금 수1, 수2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상하를 1학기에 배우는 거는 그냥 1 과정, 2학기에 배우는 거는 2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학만 수1, 수2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도 뭐 어떻게 해요? 영어 1, 영어 2. 국어도 국어 1, 국어 2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 2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1학기에 배우고 2학기에 배우고 끝이에요. 이걸로 9등급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학원은 그럼 다 놀려야 되나?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이제 내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제 초중을 강화시킨다. 아싸, 우리는 원래 초중 중심이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그대로 기조 가져가면 되는 거고. 고등부 중심에서 그럼 2년 후에 우리 망하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처럼
진로 적성을 고려해 개별 성장 맞춤형 영어 교육을 구현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진로와 맞는 영어를 아이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선택해요. 그러면 진로 영어라는 과목이 있고 심화 영어 1, 2가 생겨요.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진로 영어와 심화 영어에서 다루는 컨텐츠가 뭔지를 알고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심화 영어에서 다루는 컨텐츠는요, 지금도 있어요. 왜냐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고 해서 이미 87%가 다 고교학점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과목이 다양하지 않을 뿐, 실제처럼. 지금은 연습용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인데 어떤 애들 와서 선생님 선택 과목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가지고 오는 학교는 다 고교학점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아무도 고교학점제 학교인지 모를 뿐.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몰라. 우리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는 건지. 다 모를 뿐, 대한민국에서 지금 87%의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어요. 다만 진정한 의미의 고교학점제는 아니고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화 영어라고 하면 다 뭐예요? EBS 수능 특강이에요. 심화 영어 시간에. 근데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제 EBS 영어 특강을 하는 건 아니죠. 심화 영어에서 지금 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 들어가 보면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거 이건 준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영미문학이에요. 그래서 영미문학에 대한 수업을 내가 진행할 수 있는 우리가 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2년 동안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미문학에 대한 수업, 그러면 당연히 영문과 나온 사람이 좀 유리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광고 뭐 붙겠어요? 진정한 영문과 출신의 원장이 강의합니다. 저는 영문과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그냥 영어 교육과 출신인데 영문과 나왔으면 그렇게 빡빡 크게 붙이겠어요. 광고 포인트니까. 뭔 소리야, 난 경영학과 출신인데 그럼 어떡하지? 준비하면 되죠. 그래서 영미문학에 대한 과목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미문학의 세계 걸작선 10대에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학원에서는 10개만 찝으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넓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원에서 타겟 학교로 생각하는 고등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그 고등학교 심화 영어, 거기에 보면 이제 영미문학이라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영미문학 어떤 거를 다루는지 그걸 아시면 돼요. 이제 그게. 그래서 영미문학, 난 영문과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 연습하기 좋은 건 뭐냐면요. 자녀분이나 학원에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영문과 출신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연습도 시키곤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혼자 연습하는 건 뭐냐면 공동교육과정이 지금 심화 영어라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상으로 있어요. 물론 인터넷상으로 내가 듣고 싶다고 다 들을 수는 없고 내가 들을 수는 없고 학생들이 실제 신청을 해야 돼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우리 재원생 중에 하나를 꼬드겨요. 지금 꼬드기셔가지고 야 이거 너 대학 가는데 이거 꼭 들어야 되는 거야. 사실 유리하죠. 영어 하나 들으면 더 좋죠. 그래서 실제 그 수업을 학원에서 듣기 해보세요.